북한은 가난하면 죽어가는 사회입니다. 고난의 행군 때 기차역에서 거지들이 거적대기를 놓고 시체들이 뒹굴고 있는데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한국에 2002년 3월에 도착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아마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에 제가 겪었던데, 저는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죠. 아무래도 낮에 들어왔습니다. 공항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의 그 섬들부터 이렇게 내려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도도 낮으니까. 한국의 지붕이 핑크 아니면 파란색, 알록달록한 거죠. 북한의 지붕은 회색이었는데 보는 순간 아, 여기 내가 한국에 왔구나 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정원에서 사람들 와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때 밤이 됐습니다.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는 그냥 컴컴한 어둠이고 저 멀리서 그냥 불이 한 줄로 쫙 늘어서 있는 겁니다. 저거 왜 아무 불빛 없는 벌판에다가 불을 한 줄로 쭉 배치했지? 저건 뭐지?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제가 어둡다고 이게 벌판인가 생각했던 게 한강이었고, 저쪽에 쭉 불만 늘어서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강변북로 가로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조사기관에 들어와서 창밖을 내다볼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놀란 거는 교회가 왜 그리 많은지, 십자가가 창문 내다봤는데 18개가 있는 거예요. 그때 든 생각이 이게 장사가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원 나갈 때도 산이 너무 푸르러서 놀랐고, 뭐 그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아마 버스 카드였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카드를 안 쓰니까 몰랐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저 혼자 나가서 이렇게 버스를 타는데 한국 사람들은 거기다가 삑삑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뭐지? 저건 어디서 살 수 있지? 저기다가 어떻게 돈을 였지? 좀 신기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드가 없으니까 한국에 버스비가 얼마인지 누구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버스를 어떻게 타는지 모르고 눈치껏 타는데 그냥 돈 내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10,000원짜리를 딱 였습니다. 였더니 버스 기사님이 아니 미쳤냐고, 10,000원짜리 내면 어떻게 하냐고, 당장 1,000원짜리 바꿔라고 너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또 버스에 내렸어요. 내려서 1,000원짜리 또 준비해가지고 또 타서 이번엔 1,000원짜리 이렇게 내고 도망치듯이 들어갔는데 아저씨 하고 또 찾는 거예요. 아, 왜 찾지? 순간적으로 긴장해서 그랬더니 거스름돈 챙겨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와서 보니까 4개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동전. 아, 버스 값이 600원이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600원을 준비해가지고 다녔고, 나중에 일 다니면서 저 버스 카드는 어떻게 사는 건지, 뭐 어떻게 충전하는지 그런 거 배웠는데, 그런 식으로 뭐 좌충우돌 그런 일들이 좀 많았죠. 꽃다발 뭐 이런 거 둘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평양 같은 경우 특히 지방에도 중요 도시들은 다 있는데 집집마다 무조건 꽃다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만한 대에다가 플라스틱 꽃들 가득 박아놓고 평양에 연도 한영 나오세요 하면 쭉 나와서 무슨 노란 꽃, 빨간 꽃 막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집에 항상 갖춰놓고 있어야 됩니다. 꽃다발 들고 행사 나오세요 하면 그거 들고 막 이렇게 환영 혹은 뭐 만세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서품이죠. 한국에는 이런 거 본 일이 없고 꽃다발 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색종이들을 막 가위로 썰어가지고 막 이렇게 흩날리게 하는 그게 꽃보라인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 집집마다 또 간첩 잡으라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야구 방망이 같은 데다 뭐 가득 박아가지고 간첩이 들어오면 그걸 내리치래요. 문 앞에다 이렇게 놨는데 그게 없고, 물론 이것도 지금 북한에는 이제 흐지부지 돼서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북한에만 있는 게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집마다 유선 방송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아침에 5시부터인가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쉬지도 않아요. 끌 수도 없어요, 개인이. 모든 집집마다 다 달려 있습니다. 거기 맨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노래가 나오지 않으면 또 무슨 어느 근로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치 않은 소리를 평생 듣고 살아야 되죠. 아침 깨나서부터 인민보건체조 시작, 하나, 둘, 셋. 그 다음부터 밥 먹던 어쨌든 위대한 수령님 어쩌고 해서 잘 때까지 위대한 수령님 들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북한의 세뇌의 선전수단인데 이런 스피커가 한국에 없다는 거, 내가 원치 않으면 소리를 다 안 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생활총화 막 이런 겁니다. 생활총화 어떤 기관은 뭐 3일에 한 번씩 하고 일주일에는 다 한 번씩 합니다. 주로 토요일에 앉아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자아반성이죠. 종교계에 가서 고해성사 하듯이 뭐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근데 제가 장군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수학시험에서 7점 맞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부에 대한 뭐 열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요, 반성을.
그다음 호상 비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주성화 동무는 수요일에 8시에 시작하는데 10분 늦었습니다. 동무는 말이죠. 이렇게 된 이유가 장군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호상 비판과 생활 총화를 통해서 북한 체제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할 수 있는 그걸 또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걱정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쟁은 고사하고 한국을 공짜로 먹으라고 해도 못 먹는다. 여러분들이 생활총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요. 한국을 다스리려면 한국 사람들 생활총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유분방한 한국 국민들이 생활총화하고 호상 비판을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국에 20년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못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웃자고 심플하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생활총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정은은 한국을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하고 똑같은 것이고 외문학부 좋은 학부예요. 왜냐면 북한같이 폐쇄된 나라에서는 외국에 나갈 수 있고 달러를 만질 수 있는 직업이 최고니까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학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함경북도 어촌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외진 시골 마을이었는데 제가 평양에서 집까지 기차를 타고 가면요 일주일씩 갔습니다. 집에서 떠날 때 도중에 파는 것도 없으니까 주먹밥을 하루에 3개씩 하면 21개 배낭에다 메고 다녀야 됐습니다. 워낙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살다 보니까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외문학부 들어가니까 달러를 가진 최고의 부잣집 자식들은 다 그쪽에 와 있는 겁니다. 고난의 행군 때 기차역에서 시체들이 뒹굴고 있는데 저희 동창들은 달러를 쓰면서 너무 잘 사는 겁니다. 이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회의감 느꼈습니다. 이게 사회주의가 맞냐? 그러다가 결정적인 계기는 겨울에 1월달 방학 끝나고 올라가는데 주먹밥, 죄기밥이라고 합니다. 그걸 21개를 배낭에다 메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차가 왜 일주일 가냐?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언제 전기가 끊길지 모릅니다. 전기가 힘이 딸리면 그러면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기차가 떡 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기차에서 내려서 열차를 밉니다. 어이씨 하고. 나 그거 한국 사람들이 봐야 돼요. 그러면 기차가 서면 사람들이 다 기차 옆에서 내려서 또 이렇게 무리를 짓고 불을 피웁니다. 추우니까. 거기에 또 꽃제비 아이들이 따라갑니다. 요만한 여자애가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군인들이 둘러싸여 있다가 잘 부른다 해가지고 먹을 걸 주더라고요. 주니까 얘가 막 달려가는데 지가 안 먹고 더 작은 남자애가 앉아있는데 거기다 먹을 거 딱 주고 다시 와서 또 노래 불러요. 애들이 불쌍하니까 주먹밥 하나 가져다가 애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꽃제비라는 게 언제 시쳤는지 모르니까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옷도 막 누더기 같은 걸 입고 제가 물었습니다. 부모님들 어떻게 됐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우리 엄마 아빠가 굶어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너네 형제냐고 물었더니 아니랍니다. 3달 전에 간리역이라는 곳에서 만났답니다. 이 여자애가 자기는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9살짜리가. 근데 동생한테 이렇게 줍니다. 근데 남자애가 3번을 먹을 동안 여자애는 1번밖에 안 먹습니다. 친형제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 여자애가 7살짜리를 보는데 저는 그 눈빛 진짜 혈육이 하는데 자기가 배고픈데 7살짜리 벌어먹이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 몇 달 못 삽니다. 꽃제비 애들. 다니다가 기차에 떨어도 죽고 얼어도 죽고 그렇습니다. 여자애가 참 예뻤고 노래도 참 잘했습니다. 한국에 태어났으면 뭔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라를 잘못 만나서 정말 몇 달 안에 죽을 팔자를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 인생 최고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애들이 죽어가는데 평양에서 부유한데 동창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요. 이게 나라냐. 그때 막 주먹이 부르르 떨리고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이건 존재하지 말아야 될 나라다. 근데 이 체제는 무조건 내가 부셔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올라가자마자 동지들을 모았고 나름대로 지하 조직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과정에 우여곡절도 많고 또 그중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결국 그 체제 안에서 뭔가 반항을 시도한다는 것은 정말 성공 확률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결심하고 대학을 졸업해서 3달 만에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탈북을 했다가 북송을 당했는데 중국에서 감옥 2개를 경험했고 북한에 가서 4개를 경험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자마자 바로 정치범이 됩니다. 김일성대를 졸업했다는 것은 북한에서 이미 간부라는 겁니다. 간부가 탈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북한에 북송되면 다른 사람들은 공개 처형 이렇게 하지만은 저희는 공개 처형도 안 합니다. 김일성대 졸업한 사람까지 탈북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해서 저희는 죽어도 몰래 비밀 처형을 당해야 될 팔자였고 또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팔자였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한다는 것은 북한 감옥
정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 겁니다. 거기 가서 6개월 이상 참 버티기가 어려울 겁니다. 일단 먹을 걸 안 주니까 사람이 육체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집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저는 항상 생각했죠. 제발 이 감옥에서 나가서 목숨만은 끝까지 부여잡고 살자라는 각오를 단단히 가졌죠. 그런데 저는 한 6개월 정도 고생하고 나오긴 했습니다. 좀 더 있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근데 많은 탈북민들 북송돼가지고 고초를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제가 좀 다행스러운 건 지금 멘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북한 감옥에서 지옥 같은 삶은 한 1년 되니까 희미해지더라고요. 머릿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그렇게 빨리 지워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이 가장 힘들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죠. 그 갇혀있던 내내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공포를 느꼈죠. 제가 한국에 2002년 3월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제가 있을 때 대북 방송 라디오를 많이 들었거든요. 한국에 간 탈북민들이 1300 몇 명이다. 그때까지.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죠. 나는 어떻게 하든 1500번째 안으로 들어가자. 그런데 한번 끌려가서 고초를 겪다 보니까 제가 당도했을 때는 연번이 한 2000 몇 번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보다 앞서 온 탈북민이 2000명이나 있다는 소리거든요. 다행히 근데 뭐 일자리가 남아 있어서 동아일보에 합격됐고 그때 국정원 입사 시험도 봤는데 거기도 합격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이냐 뭐 고민하다가 음지로 갈 것이냐 양지로 갈 것이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숨 걸고 왔는데 음지에 가서 숨을 버리면 좀 억울할 것 같아서 양지를 택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동아일보를 선택한 것은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2000번째도 내가 늦게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후에 지금 탈북민들이 34,000명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죠. 저는 그들에 비하면 엄청 빨리 온 셈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욕만 못하고 나머지 욕은 다 할 수 있다. 심지어 뭐 직장 상사, 지배인 멱살 잡고 싸워도요 해고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지배인, 공장 책임자가 나한테 먹을 걸 주는 거 아니거든요. 내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딱 국가에서 배급 분배로 나오는 거거든요. 지배인을 심지어 굿하더라도 내가 해고가 안 돼요. 나 제발 놀고 싶은데 무조건 의무적으로 고용돼야 돼요. 트러블이 있으면 옆 직장에 옮겨진다 뿐이지 해고가 안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대통령 요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직장 상사역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아니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국은 그건 안 돼요. 그런데 북한은 지도자 욕은 안 하면 뭐 나머지 욕에 대해서는 대체로 관대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지도자를 욕하면 목이 잘리고 한국은 사장을 욕하면 밥줄이 잘리는 사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벤츠 딱 간부들만 다니죠. 북한에서는 개인이 차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예외를 뒀다고 하면 조청년 가족들, 제일교포 가족들한테만 허용해줬는데 이것은 일본에서 돈을 많이 북한 정부에다 갖다 바친 대가로 차를 몰게 해준다 뿐이지 자가용이라는 거 원칙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벤츠를 주는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 비서국 대상함은 280이었던 것 같고 후보위원 230, 노동당 지도원은 벤츠 180 뭐 이런 식으로 간부들이 회의 갈 때는 벤츠들이 한꺼번에 가겠지만은 보통은 그렇게 차량이 없습니다. 평양을 벗어난 지방에 가면 차 구경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화물차도 다니고 하지만은 그래서 차 다니는 대수를 보면 한국에 50년대, 60년대 통틀어 가지고 북한보다는 차가 많이 다녔을 겁니다. 한국에. 북한의 빈부격차 엄청 심합니다. 예전에 한 80년대, 90년대는 남조선에 가면 번쩍번쩍하는 것은 다 허상이고 한강 다리 밑에 가면 거지들이 거적대기를 놓고 그렇게 사는 그렇게 상상했거든요. 그래서 90년대 온 귀순자들 중에는 한국이 과연 이렇게 거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궁금해가지고 한강 다리 밑에 가보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과 북한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훨씬 더 북한보다 빈부격차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은 힘들게 살면 집 주잖아요. 생활비도 줍니다. 굶으면 안 죽지 않습니까? 위에 사람들은 뭐 엄청 더 부자로 살겠지만 북한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보다 훨씬 더 격차가 크죠. 제일 꼭대기 정점 있는 김정은은 별장만 20 몇 개씩 갖고 있고 지가 원하는 거 다 쓰고 살고 있고 쉽게 말하면 김정은은 한반도 최고의 부자입니다. 온 나라가 지 건데 그러니까 최고 부자도 북한에 있고 제일 가난해서 진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북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북한이 훨씬 더 심하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만민평등의 사회주의를 건설한다? 이런 얘기는 아마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건 50년대, 60년대 하던 소리지 평등하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저기는 가난하면 죽어가는 사회입니다.